반갑습니다. 대성말맥 이용수입니다. 자, 우리 2019학년도 6월 모평 사회문화 해설 강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보신다고 참 고생 많이 하셨고 시험 결과 가지고 뭐 좋아하거나 또는 약간 실망하신 학생들도 있을 건데 어차피 6월 모평은 내가 지금까지 공부해온 과정이 얼마나 좀 정확했느냐, 좀 잘못된 부분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검토하는 과정이니까 결과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어떻게 내가 준비를 하고 부족한 부분을 메꿔낼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뭐 학생들 질문 받거나 또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부족했는데 어떻게 해야지 라고 고민을 하게 되는데 제가 그런 학생들한테 하는 이야기는 시간이 부족했던 문제 또는 시간의 부족함을 가지고 왔던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한번 찾아보고 그 문제에서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고 왜 그렇게 시간을 많이 투자를 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반성을 좀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하게 쌤 표 문제 푸는데 시간이 좀 부족했습니다. 시간이 더 있으면 풀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우리가 반성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문제가 내가 문제를 읽어나가고 풀어나가는 데 있어 가지고 뭔가 좀 막히게 했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성하시고 그에 대한 개념을 훨씬 더 정확하게 좀 뭔가 정리를 하신 다음에 구평을 맞이하시게 되면 구평에서는 훨씬 더 자신감 있게 또 빠르게 문제를 풀어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번 사회문화 같은 경우에는요, 다른 사탐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고 하지만 사회문화는 특히나 좀 더 문제가 좀 쉬웠습니다. 제시문 자체가 상당히 길었지만은 제시문 자체에서 좀 어려운 내용이 없었고, 자, 그리고 선택지나 보기에 대해서도 그렇게 우리가 논란이 되거나 또 어렵게 또 많은 생각을 요구하는 선택지가 나오지 않았고 거의 나왔던 문제가 반복적으로 나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료 분석 문제 같은 경우에도 예년과는 좀 다르게 문제가 약간 평이하게 나왔고 20번 같은 경우에만 조금 시간이 걸리는 형태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6평이 쉬웠으니까 수능도 쉽겠지 또는 6평의 점수가 내가 잘 받았으니까 나는 사회문화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됐겠지라는 자만심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자, 6평, 9평이 쉬웠다가 수능이 어려웠던 적도 분명히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고 개념 정리부터 하나하나 차분하게 또 좀 한 단원별로 복습을 하시면서 자료 분석은 꼼꼼하게 차분하게 몇 문제씩이라도 정리를 좀 하시면서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이번에 해설 강의는요, 일단 주요 문제 위주로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문제를 해설을 하지 않은 문제 중에서도 봐야 되는 선택지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하면서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자, 먼저 볼 문제는 4번부터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4번 같은 문제는 사회화 기관, 집단, 역할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문제가 나왔던 자, 형태인데 자, 제시문을 읽어보니까 어머니 희망대로 사회교육과 갔는데 어릴 적부터 간절히 진학을 꿈꿔 미술대학이 아니었기 때문에 흥미를 잃고 있었다라고 하죠. 그러면 내가 어릴 때부터 정말 가고 싶었던 또는 내가 원했던 이런 미술대학이 갑에게는 중거집단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갑에게 중거집단은 바로 자, 미술대학이 중거집단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사범대학을 다닐지 말지 거듭 고민을 하던 갑은 모두 이수할 수 있는 복수 전공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강의를 듣기 시작하였고 다른 또한 미술교육과 친구들이 추천한 교육봉사 동아리에 가입해서 열심히 활동도 하였답니다. 성적 최우수상도 받을 것을 기대하며 학과 공부에 매진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죠. 자, 1번 보시게 되면 기역은 2차적 사회화 기간이고 미음은 공식적 사회화 기간이다 이렇게 나왔죠. 시험에 사회화 기간이 나오게 되면요, 항상 기억할 거는 1차적 사회화 기간은 가족과 또래 집단이다. 자, 그리고 공식적 사회화 기간은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라든가 또는 연수원, 수련원이다. 나머지는 전부 다 2차가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비공식적 사회화 기간이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사회교육과는 당연히 뭡니까? 2차적 사회화 기간이 맞죠. 하지만 교육봉사 동아리는 목적 자체가 사회화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미음은 공식적 사회화 기간이 아니고 비공식적 사회화 기간이 돼야지 맞습니다. 2번은 니은은 갑의 내 집단이자 비공식적 사회화 기간이라고 했을 때 일단 미술대학은 교육이 목적이죠. 그렇지? 교육이 목적이다 보니까 공식적 사회화 기간이다 라고 해야 될 겁니다. 일단 여기가 답이 안 될 거고요. 기본적으로 내 집단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소속이 된 상태에서 소속감을 가진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 미술대학은 갑에게 내 집단도 지금 아닌 상태죠. 2번은 앞뒤 내용이 다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3번 디귿의 원인은요, 내가 간절히 원했던 중거 집단과
소속 집단인 사회교육과가 일치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거죠. 그치? 일단 내가 현재 소속된 집단에 뭔가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소속 집단과 준거 집단이 일치하지 않아서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돼야 되겠죠. 4번. 리얼은 갑이 겪은 역할 갈등이라고 그랬을 때 내가 사범대학을 계속 다닐지 안 다닐지 이런 뭔가 선택에 대한 고민은 역할 갈등이 될 수가 없죠. 그 사람에게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역할이 충돌되는 상황이 역할 갈등이 되는 거지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선택에 대한 고민은 역할 갈등이 될 수가 없으니까 애시당초 여기서 정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5번. 역할에 대한 보상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보상이나 제재는 역할이 아니고 역할을 직접 수행한 것에 대한 결과가 보상 또는 제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역할에 대한 보상이 아니고 역할 행동 또는 역할 수행에 대한 보상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의 정답은 3번이고 자, 정리를 해야 되는 거는 1차적 사회화기관 암기를 하시고요. 공식적 사회화기관 암기를 하고 나머지는 2차 나머지는 비공식적 사회화기관이다 라고 꼭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공식적 사회화기관은요. 사회화의 과정과 내용이 상당히 어떻다? 체계적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체계적인 사회화가 진행이 됩니다 라고 했을 때 반드시 공식적 사회화기관을 생각을 하시고요. 그럼 쌤 2차적 사회화기관은 어떻게 나옵니까? 2차적 사회화기관은 사회화의 내용과 또는 사회화의 내용 자체가 전문적이다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다 라고 하면서 전문적인 지식이나 또는 내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2차적 사회화기관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찾으라고 하는 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공식적 사회화기관의 특징인 체계적인 사회화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더해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밑에 있는 5번 문제를 한번 보죠. 자, 5번 문제도 정답은 상당히 쉽게 나옵니다. 쉽게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이런 문제가 응용이 되었을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5번 문제를 좀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옳은 내용 찾으라고 그랬습니다. 노예 해방 이후에도 미국 흑인들의 삶은 고달팠고 이들의 삶의 애환을 음악에 담아 표현했는데 이것이 바로 블루스이다. 한편 미국 서부 지역에서는 웨스턴 뮤직이 출연하였다. 이렇게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자, 1번 보시게 되면 기역과 니언은 모두 밑줄 짝 치고 기억하세요. 미국 사회의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이 문화가 나올 때는 조심할 거는 이 친구가 하이 문화입니다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앞에 나와 있는 기준을 좀 잘 보셔야 될 겁니다. 제가 지금 어디 동그라미 쳤습니까? 전부 다 미국이라고 하는 것에 동그라미 쳤잖아요. 그렇죠? 흑인들의 삶을 고달팠던 것을 표현했던 블루스는요. 절대 미국 흑인들의 하이 문화다 하면 답이 될 수가 없죠. 그치? 미국 사회 전체 중 일부인 흑인들, 미국 사회 전체 중 일부인 서부 지역에서 향유되고 있으니까 결국 자, 이 하이 문화를 포함할 수 있는 전체 문화, 또 전체의 기준은 바로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 안에서의 하이 문화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머릿속에 하이 문화가 나왔을 때는 그래, 하이 문화인지 한번 찾아보자 라고 하는 거에다가 더할 거는 어디에서의 하이 문화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치? 그래서 미국 사회의 하이 문화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2번, 문화지체 참 오랜만에 나왔어요. 평가원에서도. 문화지체는 다 알다시피 물질 문화와 비물질 문화 간의 변동 속도 차이, 특히 여기서 말한 문화라고 하게 되면 비물질 문화를 이야기하거든요. 즉 비물질 문화가 지체되어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물질 문화는 빨리 갔는데. 그러면 자, 문화 지체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는 거는 문화 지체는 첫 번째로 문화 요소들 간의 유기적인 연관성을 바탕으로 하는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하시겠죠. 그치? 그래서 만약에 물질과 비물질 문화가 아무 관련이 없으면 물질 문화가 빨리 가든 말든 자, 아무 관련이 없을 건데 상관이 없을 건데 지체라는 이야기는 끌려간다라는 이야기예요. 물질 문화가 너무 빨리 가다 보니까 비물질 문화가 뭐한다? 질질 끌려간다라는 개념이 문화 지체 개념이 된다고. 두 개가 뭐 있으니까 두 개가 아주 밀접하게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니까 또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문화 지체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얘들아, 문화 지체는 당연히 사회 문제겠죠. 사회 문제인데 그 중에서도 관점으로 따지면 뭐가 됩니까? 기능론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회 문제구나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세요. 그런데 우리가 시험에 문화 지체가 나왔을 때 그래, 물질 문화 한번 찾아보자, 비물질 문화 찾아보자라고 제침을 딱 봤더니 블루스를 인종음악이라고 부르면서 뭐 했다? 천대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천대했다.
친구들아, 자, 우리가 지금 제가 적어주는 거를 알고 있으면 아주 중요한 또 아주 도움이 되는 팁이 될 겁니다. 뭐냐면 문화지체 문제가 나올 때 항상 함정을 파는 게 뭐냐면요. 바로 이 친구입니다. 절대주의적 태도. 그치? 절대주의적 태도는요. 태도는 문화지체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문화지체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관련 없다를 꼭 기억하세요. 다시 이야기하면 어떤 문화를 평가하거나 또는 열등하다고 보거나 라고 하는 것처럼 문화를 평가하는 절대주의적 태도는 문화 지체하고는 관련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천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백인들은 자신의 관점에서 천대하고 있는 뭔가 백인들의 입장에서 자문화 중심주의적 관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절대주의를 이야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문화 지체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3번은 새로운 음악 장르인 로큰롤을 발전되었다 이렇게 나왔죠. 근데 앞에 보니까 두 개의 음악이 만나서 각각의 색채가 모두 담긴 새로운 음악입니다. 그렇죠? 어떤 문화 요소가 고유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두 개가 만나서 새롭게 만들어진 형태니까 뭐가 됩니까? 당연히 공존이 아닌 융합의 형태가 돼야 되겠죠. 4번에 물질 문화 확산에 대한 반발 이렇게 나왔는데 친구들 우리가 음악이라든가 예술, 종교 또는 규범이라든가 언어, 문자 전부 다 어디에 속합니까? 비물질 문화에 속하는 거죠. 제도라든가 관념에 해당하는 것은 전부 다 비물질 문화입니다. 머릿속에 종교, 예술, 언어, 문자 등등 전부 다 뭐다? 전부 다 비물질 문화이다. 자, 물질 문화 같은 경우에는 생활에 필요한 어떤 도구라든가 이것들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 4번은 물질 문화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5번은 급속하게 진출했다라고 보니까 얘는 강제적인 것 같다라고 하겠지만은 강제적 문화 접변이 되기 위해서는 문화 제공자의 의지에서 시작하고 수용자는 원하지 않았는데 억지로 수용하게끔 만드는 과정이 강제적 문화 접변입니다. 시험의 강제적 문화 접변은 반드시 제공자의 의지와 필요에서 수용자가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강제로 뭔가 이식하거나 전달하는 모습이 강제적이다. 상관이 없으니까 정답은 1번으로 해결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되게 간단한 문제처럼 보이지만은 함정을 팠을 때는 어디에서의 하의 문화다. 그치? 반드시 여기 앞에 부분에 대해서 꼭 반드시 체크를 하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5번도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8번 문제를 좀 볼 건데요. 자, 8번입니다. 자, 우리가 집단과 조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하는데요. 집단과 조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자, 법학 전문 대학원 학생이고 시민연대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야구 동호회에서 친목도 다지고 있네요. 갑의 남편 을은 노동조합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 음악 학원에 드럼을 배우고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있네요. 너무 바쁘지만 그쵸,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방법에 대해서 고민 중이다. 그쵸, 엄청나게 바쁘게 잘 열심히 사시네요. 그쵸, 잘 열심히 살고 계시는 분들이네요. 자, 1번 보니까 공동의 목표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의 자발적 참여로 결성된 집단이다 했을 때 1번 보자마자 이거는 자발적 결사체구나. 그치? 자발적 결사체에 대한 내용이구나가 생각이 나고, 그쵸? 그러면 머릿속에 자발적 결사체인 것도 생각나야 되겠지만 자발적 결사체가 안 되는 것도 생각해야 되겠죠. 자, 자발적 결사체 유형이라고 하게 되면 친목집단, 시민단체, 이익집단 되나? 친목집단, 시민단체, 이익집단이 자발적 결사체고요. 자발적 결사체가 아닌 친구들 하는 순간 뭡니까? 학교, 그렇죠? 모든 종류의 교육기관, 회사,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기관, 이렇게가 우리가 자발적 결사체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왜 안 될까요? 자발적 결사체가? 학교, 회사, 정부기관은요. 자, 우리가 학교는요. 사회학에 따르게 되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회화를 담당하는 필수적 기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 또는 가입과 탈퇴의 자유로움을 이야기할 수가 없다고 봐요. 만약에 내가 갖기 싫어, 학교는 안 다녀도 될 것 같아 라고 하게 되면 우리 사회 지배적 가치나 규범이 전수되지 못하고 결국 사회가 유지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학교는 필수적 기관으로 봅니다. 회사 같은 경우에는요. 사회학적 용어로 우리가 공리적 조직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서 공리라는 이야기는 이윤을 추구하는 조직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회학은요. 자본주의의 발달과 더불어서 시작이 되는데 제가 어떤 동호회 활동을 하고 강남대성 수업을 하는데
시간이 겹치게 되면 저는 당연히 뭐 가는 게 맞는 거야? 회사에 가서 일을 하는 게 맞다고. 왜? 나는 돈을 벌어야지, 이윤을 추구를 해야지만, 이익을 얻어야지만 난 먹고 사는 게 기본적인 자본주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회사와 같이 생계를 위해서 또는 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조직은 자발적 결사체가 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자, 정부기관은요, 우리 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요, 누군가가 잘못하거나 또는 문제가 있을 때 강제력을 바탕으로 그 사회에 뭔가 기준을 잡아줄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부기관은 자발적 결사체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결사체는요, 결사체 마련, 결국 결사체는 이익사회를 이야기하죠. 이익사회. 그래서 자발적 결사체는 이익사회 중에서 구성원의 자발성이 강조되는 집단이다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럼 당연히 공동사회는 자발적 결사체가 될 수가 없을 거고, 그렇죠? 근데 법학전문대학은 뭡니까? 당연히 교육기관이니까 자발적 결사체가 될 수가 없겠죠. 2번, 비합은 선택의지, 중요한 건 의지란 표현이죠. 시험에 집단과 조직 문제에서 의지가 나오는 순간 무조건 머릿속에 공동사회 아니면 이익사회구나가 생각이 나야 되겠죠. 공동사회 아니면 이익사회 둘 중에 하나야. 근데 선택적 의지지. 자연적 본질적 의지는 공동사회. 선택적 의지는 이익사회. 너무 많이 했던 거잖아. 자, 가족은 뭡니까? 당연히 공동사회겠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공동사회 뭐뭐 있습니까? 공동사회 하는 순간 가족, 친족, 문중, 소규모 마을, 공동체 이렇게 되죠. 선생님 왜 공동체입니까? 공동사회가 결국에는 공동체란 말로 쓰이거든요. 소규모 마을 공동체까지가 공동사회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뭡니까? 이익사회. 또는 목적이 없으면 공동사회. 그 자체가 목적이면 공동사회, 침묵이나 과업이 목적이면 전부 다 뭐다? 이익사회. 이렇게 정리를 해도 좋죠. 그래서 공동사회 아니면 전부 다 이익사회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3번.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지위와 역할이 명확하다. 설마 이런 문제 보고 그래 지위와 역할이 명확한지 한번 보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안 되겠죠. 3번을 딱 보는 순간 이 개념은 바로 공식 조직이구나가 떠올라야 될 거고 공식 조직 하는 순간 한 단어인 뭡니까? 목적이 과업이면 전부 다 공식 조직이야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나요? 과업이 목적이면 전부 다 공식 조직입니다. 보니까 어때요? 기억, 법학전문대학원 목적 과업, 공식 조직, 리얼, 노동조합,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한 과업, 무슨 조직? 공식 조직. 그렇죠? 달리가 아니고 전부 다가 돼야 되겠죠. 4번. 자, 니은은 리얼과 비읍과 달리 구성원 간의 직접적인 접촉, 구성원 간의 접촉 방식에 따른 분류하게 되면 뭡니까? 이거는 1차 집단을 의미하는 거구나. 근데 1차 집단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뭡니까? 바로 가족이다 생각을 하면 됩니다. 쿨리가 1차 집단을 이야기할 때는요. 1차 집단은 산업사회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2차 집단이 즉 회사라든가 이런 단체들이 조직들이 활성화되고 중요도가 커지면서 인간 소외 문제, 정서적인 안정감을 위해서 가족이 중요합니다. 가족의 역할이 필요합니다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나온 개념이 1차 집단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자, 전형적인 1차 집단 하는 순간 가족만 생각을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자, 우리가 니은 뭡니까? 시민연대는 자발적 결사체이자 공식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1차, 2차 집단 성격이 공존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어도 직접적인 접촉에 기초하고 있다라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친구들 우리 계속해서 생각을 하세요. 직접적인 접촉은 1차고요. 간접적인 접촉은 2차잖아. 그럼 직접적인 접촉이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 뭐야? 그냥 얼굴 마주보고 이야기하고 있으면 직접인가? 아니면 손잡고 이야기하면 직접인가? 이런 건 아니거든요. 직접이란 이야기는 어떤 매개체도 없이 접촉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집에 갔는데 용돈 주면 아버지고 용돈 안 주면 아저씨가 된 건 아니잖아. 아버지와 여러분들의 관계가 용돈을 매개로 만난 건 아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과 저는요. 사회문화 수업이라고 하는 매개를 통해서 만난 거라고. 이런 접촉이 바로 뭐다? 간접이고요. 어떤 매개체도 없이 그냥 그 관계 그 자체로 접촉하는 걸 우리가 직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시민연대 자체가 어떠한 목적도 가지지 않고 접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4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5번입니다. 디귿은
기역, 미연과 달리 공식 조직 내에서 구성원 간의 친밀한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두고 형성된 조직이다. 당연히 5번은 뭡니까? 비공식 조직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디귿 보니까 뭡니까? 시민연대 안에 있는 야구 동호회잖아. 그치? 그냥 지역 사람들끼리 모여서 만든 어떤 지역 야구 동호회는 비공식 조직이 아니죠. 왜? 공식 조직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시민연대라고 하는 공식 조직 안에서 그 사람들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어떤 친목단체니까 이 친구는 비공식 조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치? 그래서 우리가 기역하고 미음은요 전부 다 공식 조직입니다. 공식 조직이 되는 거고 미음도 학원이니까 공식 조직으로 보는 게 맞겠죠. 정답은 그래서 몇 번이 됩니까? 5번이 정답이 돼야 되겠죠. 우리가 비공식 조직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 포함관계가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공식 조직 안에 비공식 조직이 있다. 이거는 절대 성립을 할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공식 조직은 목적이 과업이고요. 비공식 조직은 목적이 친목이 됩니다. 친목이 되는 거니까 포함관계가 성립을 할 수가 없고 두 조직은 서로 배타적이어야 돼요. 하지만 시험 문제에서 만약에 어떤 구성원들이다. 구성원들의 관계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비공식 조직의 구성원은 공식 조직의 구성원이어야 되겠죠. 하지만 집단이나 조직의 관계는 절대 이 관계가 성립을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집단과 조직도 좀 꼼꼼하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10번 문제를 좀 볼 건데요. 자, 10번 문제는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내용을 보니까요. 청소년 비행에 부모와의 친밀도 및 비행 친구와의 교제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한다. 그래서 선행 연구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선행 연구. 그렇죠? 자, 선행 연구 자료는 이 연구자가 직접 수행한 자료가 아니니까 몇 차 자료입니까? 당연히 이 자료가 2차 자료가 되겠죠. 그리고 부모와의 친밀도가 높을수록 비행을 덜 저지를 것이고 비행 친구와 교제할수록 비행을 더 저지를 것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잠정적 결론 도출하였네요. 1000명 대상으로 이렇게 뭔가 조작적 정의를 했고요. 자, 설문조사를 실시했죠. 그러면 설문조사는 결국 연구자가 직접 조사한 자료니까 이 자료는 뭡니까? 당연히 1차 자료가 돼야 되겠죠. 아이고. 자, 설문조사 결과 얻어진 자료는 몇 차 자료입니까? 당연히 1차 자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여기는 리얼은요. 주당 1시간 이상 접촉하는 친구 중에서 비행을 저지른 친구가 있는지 여부는 그치 비행 친구와의 교제를 어떻게 한 겁니까? 자, 측정 가능한 지표인 조작적 정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자, 일단 이렇게까지 우리가 해석을 하고 보기로 한번 보니까요. 자, 일단 기억은 1차 자료, 2차 자료 모두 활용되었다. 기억은 여기 보이죠? 그쵸? 이야기를 했었고. 자, 니은인데, 자, 니은은 미음과 비읍의 관계를 통해서 검증된대요. 한번 보겠습니다. 니은은요, 부모와의 친밀도가 높을수록 비행을 덜 저지른다고 했을 때, 일단은 미음과 비읍의 관계는요, 부모와의 대화 시간과 비행 친구의 유무에 대한 이야기지, 비행을 더 저지르는지 비행을 덜 저지르는지의 관계에 대한 검증은 아니겠죠. 그치? 자, 이거 두 개 관계는 이 니은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정답이 될 수가 없을 거고요. 자, 디귿은 리얼은 기억의 조작적 정의에 해당한다. 좀 전에 했었죠. 그렇죠. 비행 친구와의 교제를 어떻게 했다? 비행을 저지른 친구가 있는지 여부로 우리가 뭔가 측정 가능한 지표로 바꿨다라고 하는 거니까 조작적 정의가 된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디귿이 되는 건데 리얼을 좀 보시게 되면요. 분석 결과는 니은과 디귿을 지지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표를 한번 보죠. 자, 이 분석 자료가 나왔는데요. 분석 자료 보니까 일단 이 자료는 좀 여러 면에서 좀 잘못되어 있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니은하고 디귿 중에서 뭐는 지지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만약에 부모와의 대화 시간이 적어. 그런데 비행 경험의 유무가 있어. 얘는 180이래. 부모와의 대화 시간이 많은데 비행 경험이 있어. 얘는 120이래. 그러면 부모와의 대화 시간이 적으면 당연히 비행은 덜 하게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치?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 얘는 지지할 것 같아. 근데
비행친구 유무를 보니까 비행친구 있다 60, 60, 120이고 없다 180인데 비행친구가 없는데 비행을 더 많이 저질렀네? 그러면 얘는 지지할 수가 없겠구나. 뒤에 거는 지지할 수가 없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리얼이 답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그냥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런데 자, 이 표를 다시 보게 되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첫 번째는 비행을 덜 저지르고 더 저지른다고 했을 때 비행 경험 유무가 안 맞아요. 일단 여기가 안 맞아요. 일단 비행 경험이 있다 없다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비행 경험이 있다 없다 가지고 더 저지른다 덜 저지른다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자, 얘는 종속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 또는 종속 변수에 대한 알맞은 자료가 수집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료 가지고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비행 경험이 있다 없다를 검증을 하는 게 맞는 거지 비행을 더 저지른다 덜 저지른다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될 거라고. 만약에 부모와 대화 시간이 적은데 많은 애들보다는 얘들 둘 다 비행을 하긴 했는데 얘들은 얘들보다 어느 정도 더 하더라 덜 하더라 라는 자료가 나오는 게 맞는 거지 비행 경험이 있다 없다만 가지고 더 한다 덜 한다를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또 하나는 일단 여기 60에 대한 해석을 한번 보세요. 이 60은 비행 경험이 있는 건데 부모와 대화 시간이 적고 비행 친구가 있어서 비행 경험이 60이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러면 이 60은 부모와 대화 시간이 적어서 발생한 건지 비행 친구가 있어서 발생한 건지가 안 명확해요. 이 자료 자체가. 또 비행 경험이 없다라고 하는 여기도 보게 되면 대화 시간이 많아서 없는 거냐 비행 친구가 없어서 많은 거냐가 안 명확하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자료가 검증이 되기 위해서는 각각 부모와 대화 시간과 비행의 정도에 대한 자료가 두 개가 나와서 비교를 하는 게 맞는 거지 여기가 지금 해석이 안 돼요. 지금 얘가 만약에 해석이 되기 위해서는요 부모와 대화 시간이 적으면 비행 친구 유무와 관계없이 비행을 더 많이 할 것이다 이런 식의 가설이 만들어져야지 이 자료 가지고 뭔가 검증을 할 수가 있는 거지 60이 도대체 얘 때문이냐가 해석이 안 되는데 이 자료 가지고 어떻게 얘를 검증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조작적 정의도 잘못됐기 때문에 알맞은 자료도 될 수가 없고 또 이 자료 자체가 니은과 디귿을 해석하기에는 잘못된 엉망진창인 자료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 10번은 어떻게 되든 간에 리얼은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10번은 기억과 디귿이다라고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12번인데요. 12번은 제시문 자체를 빼버렸습니다. 제시문 자체가 너무 쉽거든요. 자, 12번은 제시문의 갑은요. 갑은 보시게 되면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 교육은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 노력하세요. 교육은 자 개인의 노력에 따라서 중요한 사회 이동의 통로가 됩니다. 라고 하는 갑은 기능이고요. 자, 당연히 을을 보게 되면요. 안 된다는 거죠. 기득권층을 유지하는 수단밖에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거니까 을은 뭡니까? 갈등입니다. 그렇죠. 얘는 갈등이에요. 자, 12번은 생각보다 많이 틀렸던 이유가 보니까 자, 갑의 관점은 1번 보니까요. 교육을 사회가 요구하는 규범체계 내면화 두 가지를 좀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선생님 내면화는 뭔가 배웠습니다. 낙인에서 또는 차별적 교제이론에서 상호작용 결과 그렇게 되어가는 모습이 내면화입니다. 그렇게 되는 모습이 얘는 상상론인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었고 또 하나는 선생님 여기 사회는 갈등론에서 보게 되면 교육은 지배 집단에게 유리한 또는 이런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거니까 여기 사회가 요구하는 것도 지배 집단이 뭔가 불공정한 사회, 지배 집단은 여기서 만들어진 불공평하고 또는 불평등한 사회가 요구하는 규범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좀 해결을 하죠. 첫 번째는요. 내면화란 이야기는요. 내가 뭔가 받아들이게 되고 그렇게 되어간다는 뜻이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학교에 가서 보게 되면 우리 학교에서 자 우리는 우리 학교 교칙은 이런 거니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난 저렇게 해야지. 라고 내가 뭔가 선생님이나 또는 학교 교칙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내가 그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과정 또한 그것도 내면합니다.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역할을 해준다고요.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당신에게 요구하는 또는 당신과 같은 직업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되게끔 만들어주는 게 교육입니다. 라고 보는 거니까 이 내면화가 분명 상상에서만 쓰는 건 아니에요. 또 하나는
우리가 얘들아 여기서 말하는 사회는요. 앞에 이런 말이 빠졌겠죠. 전체란 말이 빠져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 전체 필요 또는 사회 필요에 부합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사회가 지배 집단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불공평하고 불평등한 사회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회가 요구하는 규범이다라고 하게 되면 사회 구성원 전체가 동의하고 전체 사회 필요에 의한 규범이라고 해석하는 거지 지배 집단이라고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은 우리가 나왔던 선지 중에서 그래도 기능의 선지로는 좀 한번 다시 검토를 한번 볼 만한 선지 같아요. 그래서 1번은 12번의 정답은 자연스럽게 1번이 돼야 될 거고요. 상황적 맥락에 대한 이해에 초점을 둔다 하게 되면 당연히 뭡니까? 얘는 상성론이 되는 거니까 2번이 안 되겠죠. 3번은 을의 관점은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지배 집단이 만들고요. 이런 지배 집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불평등한 구조를 재생산하고 고착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층의 재생산을 억제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정당화시켜주고 더욱더 고착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지 억제한다고 본다 말이 될 수가 없고요. 자, 4번은 현재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교육 접근기의 평등을 강조한다. 4번은 뭡니까? 기능이 돼야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4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좀 생각하셔야 돼요. 기능론적 관점에서는요. 기능론적 관점에서는 교육의 과정이라든가 교육의 어떤 평가 방법은 전부 다 사회 전체 구성원이 합의한 거고 전체 필요에 부합하는 거고 공정한 겁니다. 그래서 교육은 누구든지 접근 기회에 대한 차별만 없으면 교육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는 공정해질 수가 있습니다라고 보는 게 기능의 생각이 된다고요. 그렇지? 그래서 기능은 그 사람이 장애를 가지고 있던 또는 피부색이 다르든 또는 뭔가 성별에서 좀 다르든 간에 누구든지 교육을 받게끔 해주고 이런 교육은 우리 사회에서 아주 좋은 역할 또는 공정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까 교육의 불평등은 접근 기회를 해결함으로써 해결이 가능합니다. 또는 교육의 접근 기회 평등을 강조함으로써 지금 사회 질서가 잘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번은 뭐가 된다? 관점이 기능이 돼야 됩니다. 근데 간혹 보면 선생님 갈등은요. 교육 결과의 평등을 강조합니까? 라고 해요. 그럼 친구들 생각해봐. 기능은 교육의 결과 평등을 강조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같이 강조를 하겠죠. 그런데 갈등은 어떤 생각이냐면 갈등은요. 교육의 접근 기회를 보장하더라도 결과는 불공정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게 갈등의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유가 교육의 과정이나 평가 방법이 불공정하니까 결과는 불공정해진다고. 갈등론에서 주장하는 교육에 대한 문제는요. 바로 교육제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개혁하고 해결함으로써 가능한 거지. 단순하게 갈등은 결과의 평등을 강조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정리하면요. 기능은 접근 기회 평등을 통해서 결과는 공정해질 수가 있다고 보는 게 기능의 생각이고요. 갈등은 접근 기회가 보장되더라도 결과가 공정해질 수 없을 정도로 교육제도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교육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가 갈등의 생각이 될 겁니다. 5번에 학교 교육의 내용에 계층 간 유불리가 존재한다. 즉 상층에게는 유리하고 하층은 불리하다는 이야기죠. 이 말은 불공정하다는 겁니다. 교육의 내용은 불공정합니다. 갈등론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기능은 공정함을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이런 내용을 해서는 안 될 거고. 자, 그래서 우리가 12번의 정답은 1번이다라고 하시면 될 겁니다. 자, 계속해서 15번인데요. 15번. 자료 분석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닌 것 같고, 그렇죠? 또 자료 분석이라고 하기에도 좀 부끄러운 이런 문제 수준 같아요. 그렇죠? 이런 문제 수준 같은데, 자, 제가 볼 때는 자료 분석이라기보다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는 문제 같아요.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가제도는요. 소득이나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의 수준 평가에서 선정된 65세 이상의 독거 노인에게 정기적인 안전 확인 및 정서적인 지원 등등을 하는 제도랍니다. 그러면 뒤에 보이는 정기적인 이런 모습들은 교육 지원 이런 것들은요. 금전적 지원, 즉 급여를 지원해주는 모습이 아닌 다른 형태의 다양한 복지를 이야기하죠. 자,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뭐라고 이야기한다? 복지의 형태를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가는 뭡니까? 사회 서비스구나.
자, 나는요, 사용자,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등이 공동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해서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단 급여란 말이 나온다고 무조건 공공부조가 아니에요. 급여는 금전적 지원입니다가 되는 거고, 일단 재원을 마련하는 게 누굽니까? 사용자는 회사를 이야기합니다.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는 개인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렇죠? 자, 그래서 개인과 기업이 함께 비용을 부담합니다. 즉 개인도 함께 비용 부담합니다. 나는 뭐가 됩니까? 나는 사회 보험이구나 찾으면 되겠죠. 자, 다는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재정으로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다. 항상 보게 되면 소득이 낮다. 소득이 낮다 또는 국가가 일방적으로 재원을 마련한다라고 나오게 되면 다는 뭐가 돼야 돼? 다는 공공부조구나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다는 공공부조가 될 겁니다. 자, 이것 가지고 이제 보기를 푸는 건데요. 자, 한번 문제를 보죠. 자, 일단 정리를 조금 하고요. 자, 보니까 가는 사회 서비스고요. 얘는 사회 서비스고 나는 사회보험이고 사회보험제도 다는 공공부조구나 이렇게 찾아냈죠. 이렇게 찾아진 상태에서 자, A 지역의 65세 이상 인구는 10,000명이다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증가율은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어차피 우리가 사람의 수를 정확하게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면 굳이 왜 10,000명으로 하겠습니까? 그냥 100으로 생각하고 계산해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얘는 100명이다. 그러면 2014년이 만약 100명이면 얘는 5% 감소했으니까 얼마다? 얘는 95명이다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도 괜찮아요. 기억 봅니다. 2014년 소득 재분배효과가 가장 큰 제도의 수혜자는 비금전적 지원이 원칙인 제도 수혜자 1.5배다. 소득 재분배효과가 가장 크다 하면 뭡니까? 공공부조를 찾아야 되겠죠. 공공부조 여기잖아요. 60. 비금전적 지원 뭡니까? 12. 1.5배가 아니고 몇 배야? 5배가 돼야 되겠죠. 1.5배는 40, 60을 비교를 하는 거니까 이 친구가 얘가 되는 거 알고 있습니까? 정도의 문제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기억은 일단 답이 안 되고요. 니은입니다. 수혜 정도와 무관하게 능력에 따른 비용 부담한다. 그렇죠? 능력별 비용 부담하는 순간 뭡니까? 당연히 사회보험, 나를 보란 이야기죠. 자, 부담이 원칙인 제도의 남자 수혜자 수는 여자 수혜자 수보다 많다 그랬습니다. 2015년 보니까 어때요? 2015년 여기 보니까 자, 어차피 남자는 55, 여자는 45니까 당연히 어디가 더 많다?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다. 니은은 너무나 당연하게 그렇죠? 자, 죄송해요. 기억은 정답이 안 됩니다. 기억은 정답이 안 되고요. 왜 이럽니까? 예. 네. 다시 얘는 니은이 정답입니다. 니은. 그렇죠? 니은이 정답입니다. 그렇죠? 자, 이 정도의 깜찍한 실수는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자, 디귿입니다. 2015년 상호부조 원리에 기반을 둔 제도. 상호부조 원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뭡니까? 당연히 사회보험을 이야기를 하겠죠. 사회보험. 그럼 2015년 사회보험의 여자 수혜자 수와 최저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의 남자 수혜자 수는 동일하다 그랬습니다. 설마 이거 95 가지고 계산하는 애들 없을 겁니다. 어차피 95 중에 40, 95 중에 60이니까 같이 없어지는 거니까 95는 계산하지 말고요. 자, 얘는 어떻습니까? 자, 2015년이니까 상호 부조 원리에 두고 있다. 40 중에서 45%죠. 그렇죠? 자, 얘는 60 중에 30이 되는 거잖아. 곱하면 어때? 전부 다 180이에요. 그렇죠? 40 중에 100분의 45. 자, 그리고 자, 60 중에 100분의 얼마입니까? 30. 그러니까 어차피 100, 100이니까 이거 두 개 곱해서 같은지 보면 될 거잖아. 그러니까 요 하나씩 없애고요. 곱하면 180, 180이니까 어때? 같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원래 정확한 거는 95 중에 얼마, 95 중에 얼마인데 다 적을 필요 없이 어차피 같은 상태니까 이렇게 두 개 곱하고 이렇게 두 개 곱해서 같은 것만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디귿 맞는 선지네요. 리얼입니다. 강제가입이 원칙인 제도의 여자 수혜자 수는 어디입니까? 여기가 돼야 되겠죠. 사회보험. 자, 2014년보다 15년이 많다 그랬는데 그러면 계산을 하실 때 어차피 계산을 하는 게 좀 편하긴 한데 해보면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전체 100이다. 2014년입니다. 14년은 보니까 100 중에서 얼마? 100분의 40이고 이 중에서 얼마입니까? 100분의 40이다.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자, 2015년 같은 경우에는요. 15년 같은 경우에는 100 자, 여기서 5% 감소했으니까 전체 얼마입니까? 95 중에 100분의 40이고요. 곱하기 100분의 얼마입니까? 자, 45다라고 계산을 할 거라고. 그러면 우리가 계산할 때 이거 다 없애도 되겠죠. 다 없애고 어차피 100, 100 없애고요. 어차피 같은 거잖아. 지금 없애고 이거 두 개 계산하고 이거 두 개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단순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또 다른 방법은 어떤 게 있냐면요. 100에서 95만큼 얘가 5% 감소한 거잖아요. 그렇죠? 5% 감소한 거고
자, 42에서 45로 보게 되면 42에서 10%가 4.2고요. 그리고 여기서 5%는 2.1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증가한 걸 보니까 5%만큼은 증가를 하지 못했으니까 당연히 어디가 더 크다? 여기가 더 크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계산을 해도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얼마나 계산을 좀 편리하게 할 수가 있느냐를 묻는 거니까 100 곱하기 42가 큽니까? 95 곱하기 45가 큽니까? 이거 두 개 비교하는 거구나 생각을 하셔도 괜찮아요. 정답은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료 분석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뭡니까? 실제로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한번 더 해보죠. 16번입니다. 자, 우리가 16번을 생각보다 많이 틀렸는데 자,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요, 시간이 약간 걸려도 좋으니까 직접 순서를 배열하고 나서 맞는지 따져보는 게 더 좋습니다. 자, 보니까 A에서 C의 사이는 이거 세 개 중에 하나고요. 직업의 동질성이 높다. 직업의 동질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는 직업이 다양하지 않습니다. 직업은 몇 개 없습니다. A는 뭡니까? A는 농업사회. 자, A는 농업사회라고 지금 정해져 있죠. 자, 그리고 나서 B와 C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비교를 하는 건데, 자, 기억입니다. 전자상 거래 비중이 높은 사회인가라고 하게 되면, 그렇죠. 그러면 전자상 거래가 높으면 B가 뭡니까? B가 정보사회가 되는 거죠. 그럼 이런 B는 정보사회구나를 찾아내고, 기술의 발전 속도 하게 되면 당연히 어떻습니까? B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이 C가 될 거고, 그 다음은 A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 맞잖아, 지금. 그러니까 기억은 답이 아니구나라고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게 맞다고요. 니은은요. 가가 면대면 접촉의 비중이 높은 사회인가라고 하게 되면 정보사회, 산업사회 중에서는요. 당연히 정보사회는 면대면 접촉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정보와 기기를 통해서 비대면적인 접촉도 되게 많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B가 뭡니까? B가 산업사회가 되겠죠. 자, 일터와 가정의 분리 정도. 분리된 정도입니다. 통합 정도가 아니고요. 그러면 분리되어 있습니까? 라고 하게 되면 제일 높은 건 어디입니까? 산업사회가 제일 높고요. 그 다음은 정보사회, 그 다음은 농업사회. 이렇게 되겠죠. 니은은 순서가 맞네요. 니은이 정답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럼 참고적으로 그렇죠. 선생님 가정과 일터가 통합되어 있다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농업사회는 왜 통합 정도가 높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설마 집 앞에 논 있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이런 이유는 아니고 정확하게는 가정과 일터라는 이야기는 생산과 소비가 분리된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농업사회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가족 단위 또는 어떤 작은 지역 단위에서 생산하고 소비를 하는 모습이니까 생산과 소비가 분리된 시점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산업사회는 아주 철저하게 생산과 소비가 분리되기 시작하는 거니까 가장 높은 거고, 정보사회는 다양한 어떤 근무 방식이라든가 직업의 다양화로 인해서 산업사회보다는 통합 정도가 좀 더 높아진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니은은 일단 맞는 선지가 돼야 되겠죠. 자, 가가 소품종 대량 생산 방식이 더 보편적인가? 소품종 대량 생산이니까 뭡니까? 그러면 B가 뭡니까? 당연히 산업사회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산업사회. 구성원 간의 익명성이라는 이야기는 어때요? 익명성이 가장 높은 거는 정보사회입니다. 그렇죠? 정보사회. 그러니까 여기서 안 맞네요. 그렇죠? 자, 가장 높은 거는 C가 돼야 될 거고, 그 다음은 B, A 이렇게 되는 거니까 디귿이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리얼은 조직 내 의사결정 권한의 분산 정도가 더 높은 사회인가? 이 말은 권한이 분산되어 있는가? 일단 분권화되어 있으면요. 여기다 가죠. 분권화를 이야기를 하게 되면 탈관료제입니다. 탈관료제가 되고요. 분업화가 이루어집니다. 철저한 분업화입니다라고 하게 되면 관료제가 되는 거죠. 자, 말을 조금 잘 구분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권한이 분산되어 있는 거니까 뭡니까? 탈관료제. 사회적 관계 형성의 공간의 제약 정도가 나왔는데 그럼 A가 가장 높다는 거잖아. 우리가 봐봐. 산업사회는요. 같이 모여서 생산하고 소비하고 이런 사회가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사회적 어떤 관계 형성의 공간적인 제약은 상당히 높겠죠. 이동을 하기가 어려운 사회니까. 자, 그리고 산업사회가 오면서 이제 그렇죠. 일자리 찾아서 이동도 하고 하면서 사회적 관계 형성의 공간적 제약은 좀 더 이제 제약의 정도 좀 더 낮아질 겁니다. 정보사회가 오게 되면 얼굴을 알지 못해도 그렇죠. 또 뭐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과의 어떤 여러 가지 사회적 관계가 형성이 될 수가 있는 거니까 사회적 관계 형성의 공간적 제약의 정도가 가장 높은 사회는 농업사회. 그 다음은 산업사회, 마지막이 정보사회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리을 이렇게 정답이 해결돼야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계속해서 마지막 20번 문제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이 틀렸던 모습인데
자, 항상 사회보장제도, 사회이동 문제가 나오게 되면 마지막에 있는 주석까지도 꼼꼼하게 잘 보셔야 될 거고, 있는 정보에서 내가 어떻게 최대한 빠르게 찾아내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자, 보니까 일단 자녀 세대입니다. 실수부터 하지 마세요. 자녀 세대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자, 20%포인트 크고 C 비율보다는 30%포인트 크다. 자녀 세대 계층 구조는 다이아몬드다. 그러면 가장 높은 계층은 중층이겠구나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근데 봐봐. A는 B보다 크고 A는 C보다도 크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당연히 뭡니까? A가 뭐가 돼야 돼? A가 가장 큰 거잖아. 그렇죠? A가 가장 큰 거니까 A가 뭐가 돼? 중층이구나 찾아질 겁니다. 되죠? 자, 그리고 밑에 보니까 C는 B보다 높은 계층이라고 나왔죠. 그러면 B가 당연히 하층이 될 거고요. C는 상층이다. 이렇게도 찾아지겠죠. 이렇게 찾아질 겁니다. 근데 얘들아, 자, 우리가 이런 자료가 나왔을 때 선생님, 대충 보니까 중은 50인 것 같습니다. 대충, 어째 숫자니까 맞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었던 학생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문제를 풀었으면, 숫자가 복잡하거나 시간이 부족하게 되면 더 걸릴 수가 있으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공식대로 문제를 푸세요. 뭐냐면, 일단 결국에 봐봐. 사회 계층 문제에서 우리가 항상 많이 이용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상 더하기 중 더하기 하는 뭡니까? 항상 100이다가 항상 이용이 된다고요. 이렇게. 그러면 봐. A는 B보다 20%가 크대요. B가 뭡니까? 하층이잖아. 그러면 하층은 뭐보다? 중층보다 20% 낮다는 거지. 그러면 다시 해보면 하층은 중 빼기 뭡니까? 20이 될 거고요. 상은 중보다 얼마 낮다? 30이 낮다며. 그러면 상은 뭐다? 중 빼기 30이 돼야 되겠지. 그러면 다시 중을 적어보면 자, 이렇게 다 더했는데 얘가 얼마다? 100이다.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그러면 중 3개니까 3중. 50 넘어가니까 150. 그래서 중은 얼마다? 중은 50이구나. 이렇게 나온다고요. 되죠? 자, 중이 50이면 자, B보다 20%가 높네. 그럼 B는 하니까 B는 30이 될 거고요. 상은 얼마가 된다? 20이 되겠구나.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20, 30, 50이 되는 거죠. 표를 한번 그리겠습니다. 표를 한번 그려보면 자, 표를 그릴 때는 위에가 항상 부모고 밑에가 자녀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대각선 위가 상승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보니까 그린 대로 하게 되면 20, 50, 30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100입니다. 자, 여기 자료 보시게 되면 자녀 세대 계층 대비 계층 뭐 비율이다? 불일치 비율이야. 근데 얘들 항상 중요한 거는 불일치는 안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다? 항상 일치가 중요한 거야. 그러면 100에서 뺀 나머지가 일치가 된다는 거잖아. 그렇죠? 나머지 일치가 된다는 건데 적고 하죠. 여기가 중, 하, 상 이렇게 되겠죠. 자, 중층 중에서 90%가 불일치한다는 이야기는 10%가 일치한다는 거죠. 50 중에 10% 얼마? 여기는 5. 하는 절반이네요. 여기는 15가 되겠죠. 자, 20 중에서 불일치가 40입니다. 일치는 60이겠죠. 20 중에 60이야. 2, 6, 12 이렇게 되겠죠. 우리 부끄럽게 이렇게 하지 말자. 20 곱하기 100분의 60 이렇게 할 만한 시간이 없어요. 그냥 자, 20 곱하기 0.6이니까 12 이렇게 적어내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 핵심 중에 하나는요. 자, 이런 자료가 주어졌을 때 이 친구 가지고 얘를 구할 수가 있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렇죠? 한번 계산해 보면 이런 거죠. 자, 얘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부모 상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계산해 보니까 부모 상층분에 일치하는 게 지금 12잖아요. 그렇죠? 12. 근데 부모 상층 대비 일치하는 비율이 얼마입니까? 이 비율이 지금 40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요. 그럼 계산하는 방법은요. 얘가 올라오고 얘는 내려오면 끝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되나요? 그럼 부모 상층은 결국 얼마야? 40분의 10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약분하면 3이고 10이 되는 거니까 얼마 됩니까? 여기가 30이구나. 이렇게 찾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라고요. 근데 이렇게 나오는 거는 수능에서 2번이나 나왔어요. 지금. 얘 가지고 얘를 찾을 수 있습니까? 라는 문제는 이렇게 2번이나 나왔다고요. 같은 방법으로 하게 되면 여기가 20이고 여기가 50이 나올 겁니다.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고 자, 밑에 상층 부모를 둔 중층 자녀가 자, 하층 부모를 둔 상층 자녀의 3배다. 이렇게 나왔죠. 그럼 여기가 얼마입니까? 여기가 3A가 될 거고 여기가 A입니다. 라고 표시를 해야 되겠죠. 그럽니다. 여기는 봐봐. 여기는 이렇게 더해서 50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는 35-A가 되면 되겠죠. 이렇게. 근데 또 하나는 이거 더하기 이거 하면 얼마가 나와야 돼? 50이 나와야 될 거라고. 50이. 그러면 2A가 되고 40이니까 넘어가면 10. A는 얼마? 5다 찾아지겠죠. A가 5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찾았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A는 5랍니다.
그럼 여기는 15고 여기는 5가 되겠네요. 여기는 3이 될 거고요. 12, 25니까 여기도 3이 되겠네요. 8이니까 여기는 12가 될 거고 20이니까 여기는 30이 되겠네요. 표가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되죠? 표는 이렇게 만들어지면 자, 정답이 너무 그쵸? 하다가 보면 너무 이상하게 간단하게 나와요. 3번부터 한번 볼까요? 자, 중층 부문으로 둔 하층 자녀 인구는 봐봐. 중층 부문으로 둔 하층 자녀 인구 12는 중층 부문으로 둔 상층 자녀, 중층 부문으로 둔 상층 자녀 3의 4배이다. 정답은 3번이 됩니다. 그렇죠? 자, 1번은요. 하층 대비 상층의 비율 하분의 상 5분의 3이고요. 여기는 3분의 2를 이야기하죠. 세대 간 상승 이동 비율은 대각선 위가 상승입니다. 이렇게가 상승이고요. 하강 이동은 이렇게가 하강입니다. 그렇죠? 이렇게가 다 하강이에요. 자, 4번. 부모 세대 계층 구조는 사회 통합이 유리하다. 중층을 보는 건데 중은 자녀가 훨씬 더 높네요. 5번. 자녀 세대 계층 대비. 에다 핵심은 자녀 세대 뭐 대비입니까? 계층 대비 이동을 경험하지 않는 비율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자녀 세대 상층 중에서 이동을 경험하지 않은 거는요. 20분의 얼마입니까? 경험하지 않은 거는 12겠네요. 경험하지 않았다 12. 자, 중에서 경험하지 않은 거는 50분의 5가 될 거고요. 상에서는 30분의 15가 되겠죠. 얘는 50밖에 안 되는 얘는 50을 넘어가네요. 어디입니까? 하층이 아니고 상층이다라고 생각을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일단 주요 문제에 대한 해설을 한 거고요. 잠시 칠판 정리 좀 하고 나머지 문제에 대한 선택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나머지 문제에 대한 간단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번 같은 문제는 그쵸. 자연현상, 사회문화현상 찾는 문제인데 자연현상, 사회문화현상이 두 개 예쁘게 짝지어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이 문제도 보게 되면 자연현상이 3개 나오고 사회문화현상은 하나밖에 안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기역, 니은, 그리고 뭡니까? 디귿까지가 전부 다 뭐다? 자연현상이 될 거고 리을만 사회문화현상이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두 개 짝이 아니구나. 자, 내용을 잘 읽어보시게 되면 니은 선지만 조금 조심해서 자연현상을 찾아내시면 자, 밑에 있는 보기가 어렵진 않을 겁니다. 자, 밑에 있는 보기 중에서는 그쵸. 당위법칙은 당연히 사회문화현상이다. 하지만 존재법칙이다 하면 자연현상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적인 용어만 잘 정리를 하시면은 어렵지 않은 문제가 되겠죠. 자, 이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표현들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상호작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무조건 상상론이다 생각을 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상호의존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상호의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유기적 연관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기능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자, 쉽게 해결이 될 겁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갈등이 변동의 원동력입니다 하면 갈등이고요. 갈등이나 대립은 병리적인 현상입니다 하면 뭐가 된다? 기능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자, 2번도 어렵지가 않고 자, 이번에 4번 보시게 되면요. 사회 구조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간과한다. 반대로 한번 해볼까요? 사회 구조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강조한다라고 했을 때 자, 이렇게 나오게 되면 갈등만 되는 게 아니고 것이구나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자, 정리를 할 거는 사회 구조가 개인에게 영향을 줍니다. 이것을 강조합니다라고 하게 되면 자, 이런 내용은 뭐다? 거시적 관점이다를 찾아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개인은 무슨 존재가 된다? 개인은 수동적입니다. 또한 당연히 거시적 관점입니다.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죠. 자, 5번은 능력에 따른 차등 보상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다시 이야기하면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희소가치가 차등적으로 분배되어야지만 사회적 효율성이 높아질 수가 있다. 무슨 관점이 된다? 당연히 관점이 기능이 돼야 되겠죠. 사회 불평등은 좋은 겁니다. 사회 불평등은 경쟁을 통해서 사회적 효율성을 향상시킵니다. 기능이고요. 사회 불평등은 사회적 박탈감,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게끔 합니다. 또는 불평등이라고 하는 구조 자체가 유지되는 고착화된 역할밖에 안 합니다. 갈등이 돼야 되겠죠. 자, 3번은 문화 이해 태도라고 하는 순간 머릿속에 생각이 나야 되는 거는 자문화 중심주의, 사대주의, 상대주의가 생각이 나야 될 거고 자, 이런 문제에서 해결할 때는 자문화 중심주의만 되느냐 아니면 절대주의적 관점이냐를 해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 크게 보면 문화 이해 태도는 절대주의가 있다. 그리고 상대주의가 있다. 그런데 절대주의 안에 자문화 중심주의가 있고 자, 또 하나는 사대주의가 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정리를 먼저 하시고요. 자, 나오는 내용이 이거 두 개 공통점이냐 아니면 얘만 되는 거냐 얘만 되는 거냐가 핵심이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요. 문화에 우열이 존재한다는 절대주의죠. 우열이 존재한다. 그리고 타 문화에 대한 수용이 적극적이다. 사대주의만 되는 거고요. 문화 다양성 확보에 유리하다. 상대주의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다양성 유지에 기여하는 거는. 간혹 친구들 중에 선생님 사대주의도 받아들이는 거니까 뭔가 다양해지지 않을까요는 잘못된 생각이죠. 절대주의는 결국 문화가 뭐 될 수밖에 없다. 문화가 획일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를 강조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문화에 획일화가 초래된다라고 하는 게 공통점이 됩니다. 자, 마지막에 그쵸, 집단 구성원의 결속력을 높인다. 자문화 중심주의가 되는 거고, 5번은 특정 사회 문화를 기준으로 타 문화를 평가한다 하게 되면 둘 다 되는 거니까 그쵸,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죠. 자, 3번도 문제가 어렵지 않았던 문제고요. 자, 그리고 자, 뒤에 문제 중에서 보게 되면 6번을 좀 보시게 되면요. 6번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관계를 검증하는 연구에 적합하다 하게 되면 양적 연구에 적합한 거거든요. 양적 연구에 적합한 거는 질문지법이나 실험법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게 되면 나는 유연성과 융통성을 발휘하기 어렵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정리를 할 때는요. 연구자의 유연성이라든가 유연성과 융통성을 발휘하기에 용이합니다. 그치? 이런 선지가 나오게 되면요. 얘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하게 되면 오직 면접법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정리를 하실 때는 참여관찰법도 안 된다라고 정리를 하셔야 돼요. 참여관찰법은 있는 생활하는 모습 그대로 내가 관찰하고 뭔가 기술하는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거지 유연성과 융통성과는 거리가 멀거든요. 자, 이 친구가 나오게 되면 무조건 면접법만 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뒤에 밑에 보시게 되면 실제성이 높다. 그렇죠? 실제성이 높다 또는 실제성을 확보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뭐만 됩니까? 얘는 참여 관찰법만 되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기출문제 중에 보게 되면 현장 실험을 통해서 뭔가 처치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내가 관찰하고 있다 했을 때 그 관찰은 실제성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실제성은 뭐만 돼야 돼?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보고 있습니다가 되는 거니까 실제성은 참여 관찰법만 되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자, 나머지 밑에 보시게 되면 수집된 자료를 통계적으로 처리하기 용이하다. 당연히 뭡니까? 자, 질문지법이나 실험법이 되면 되겠죠. 자, 6번도 어렵지 않게 해결이 가능했던 문제입니다. 자, 7번은요. 7번은 빈곤에 대한 문제인데요. 절대적 빈곤이 있고요. 그리고 상대적 빈곤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이 둘 다 우리는요. 이 둘 다 무슨 빈곤입니까? 둘 다 객관적 빈곤입니다 라고 해야 되겠죠. 객관적 빈곤이다. 쌤, 객관적 빈곤이 뭡니까? 라고 하게 되면 객관적인 뭐가 존재한다? 기준이 존재한다. 그쵸? 기준이 있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알다시피 절대적 빈곤은 최저생계비, 얘는 중위소득의 50%라고 하는 기준에 의해서 측정을 하는 빈곤이니까 둘 다 객관적 빈곤입니다 라고 하셔야 될 거고요. 자, 또 하나는 소득 불평등 이야기가 나오면요. 일반적으로 소득 불평등을 측정하는데 좀 더 좋은 지표는 얘가 좀 더 좋은 지표가 분명히 맞아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소득의 분포 상태라든가 또는 생활 수준을 고려한 빈곤이니까 얘보다는 얘가 좀 더 좋은 지표는 맞지만은 얘는 되고 얘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은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 빈곤이 좀 더 알맞은 지표긴 하지만 얘는 되고 얘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은 정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자, 나머지 내용은 어렵지가 않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보시게 되면 11번 같은 문제는요. 자, 11번 같은 문제에서 보면 자, 정보 유통의 신속성이 나옵니다. 신속하다라는 이야기는 내가 뭔가 정보를 내가 수집을 했는데 이 정보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이 얼마나 빠릅니까? 의 과정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 우리가 인쇄 매체라든가 영상 매체는요. 내가 정보를 얻게 되면은 뭐 신문사에 들어가서 방송국에 들어가서 편집을 하고 또는 방송의 과정 또는 신문이 전달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렵겠지만 또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뉴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그냥 내가 촬영을 하고 그렇죠? 내가 뭐 페이스북에 올린다거나 또는 다른 뭐 카페에 올린다거나 등등을 통해서 금방금방 정보를 전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 우리가 정보 유통의 신속성은 뭐가 높다? 뉴미디어가 높다. 그렇지? 이렇게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 비교를 하시지 마시고요. 자, 정보 전달의 양방향성 또한 어때요? 뉴미디어가 높다.
정보 경로 확산의 다양성 또한 얘가 높겠죠. 그치? 다양한 정보와 기기를 통해서 전달될 수가 있는 거니까 정보 생산자의 익명성 또한 얘가 더 높겠죠. 자, 반면에 마지막에 생산자와 소비자 간 경계의 명확성은 얘가 가장 낮겠죠. 얘는 모호화대가 될 거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거는 그렇죠. 우리가 산업사회 대중매체, 인쇄매체, 영상매체, 음성매체가 높다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겁니다. 자, 우리가 13번 같은 문제가 일탈에 대한 내용인데요. 일탈에 대한 내용인데 13번에서 볼만한 선지는요. 선지는 자, 3번에 보시게 되면 일탈의 원인을 자, 거시적 측면에서 찾는다라고 하죠. 근데 정확하게는 제가 볼 때는 거시적 측면이라는 표현보다는 거시적 관점의 측면에서 찾겠다라고 하는 게 좀 맞는 표현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시적 관점의 측면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결국 사회 구조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회 구조적인 측면. 하게 되면 우리가 배울 때는 기능 갈등이 다 해당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노미 이론하고 또 간혹 나오는 갈등 이론이 여기에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일탈의 원인을 거시적 관점의 측면이 아닌 미시적 관점의 측면에서 찾겠다. 미시적 관점의 측면에서 찾겠다라고 하게 되면, 낙인도 되고요. 그리고 차별적 교제 이론도 된다라고 정리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미시적 관점의 측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상호작용입니다. 상호작용 측면에서 설명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차별적 교제 이론 자체가 기능론적 관점의 측면, 어떤 특징이 있는 건 분명하지만은 원인을 이야기를 할 때는 상호작용이거든요. 그렇지? 일탈 집단과의 상호작용이 되든 또는 사회적 반응과 상호작용이 되든 간에 상호작용 측면에서 찾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 두 개 다구나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4번은 문화 속성 문제인데 그쵸? 너무 쉽게 나왔죠. 기억은 공유성이고 니은은 학습성이고 디귿은 총체성이다. 자, 4번에 보다시피 상대방의 행동을 예측하고 또는 행동의 방식을 예측할 수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공유성이 돼야 되겠죠. 자, 14번은 문화 속성 문제 중에서 가장 쉬웠던 문제 같아요. 자, 넘어가시면 이제 1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계급 계층인데요. 자, 갑에 보시게 되면 연속적이다, 서열화시켰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17번에 자, 연속적이다, 서열화시켰다. 그리고 범주화되었다. 이런 개념은 전부 다 계층입니다. 계층이고요. 자, 반면에 불연속적이다. 자, 그래서 이분법적이다. 자, 이런 말이 나오면 뭡니까? 이런 말이 나오면 계급 이론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수직 이동이 극히 제한적인가 하면 계급입니다. 우리가 계급 이론에서 말하는 생산 수단은요, 개인의 노력으로 얻어질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 을은 계급에서만 얘가 돼야 될 거고, 병은 되게 많이 나왔죠. 경제적 요인 하게 되면 공통점이 돼야 되겠죠. 공통점. 자, 그래서 조심할 거는 하나의 경제적 요인 하게 되면 계급만 됩니다. 다양한 경제적 요인 하게 되면 계층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경제적 요인 하게 되면 공통점이다. 자, 정에서 말하는 자, 연대의식은 계급의식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동일 계급에 속한 사람들의 어떤 계급의식을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계급 이론이 돼야 될 거고, 지위 불일치 같은 경우에는 계층만 되겠죠. 계급 이론은요, 경제적 요인이 모든 것의 위치를 결정하는 경제 결정론이니까 경제, 정치, 사회적 위치가 다를 수가 없어요. 경제 결정론을 주장하는 계급 이론은 절대 지위 불일치가 발생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18번은 개인과 사회관계인데요. 개인과 사회관계. 그쪽 명목 실제를 이야기하는 건데 솔직히 18번은 뭐가 함정인지 모르겠고요. 제가 볼 때는 옆에 있는 3점 있죠? 이게 3점. 얘가 함정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있겠지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18번은 그렇죠? 너무 문제가 너무나 쉬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19번은요. 진화론과 순환론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 기억 보시게 되면 주기적으로 반복하는가. 일단 반복이란 말이 나오게 되면 무조건 뭐만 됩니까? 순환이 되죠. 진화론은 이렇게 발전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반복한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자, 니은에 사회가 항상 진보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하면 순환론의 생각이 돼야 될 거고, 디귿은
서구식 근대화 과정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결국 진화론에서 말하는 발전은요, 복잡하고 분화된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자 서구식 근대화 과정을 이야기할 때는 진화론이 더 적절하겠죠. 마지막에 리얼은 변동의 방향을 예측하기 어렵다. 얘들아,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방향을 예측하기 어렵다. 예측 어렵다. 그래서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순환론이 되는 겁니다. 그쪽 순환론은 이렇게 변하는 거잖아. 우리 사회가 여기에 있는지 여기에 있는지 여기에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발전할지 아니면 퇴보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방향을 예측하기 어렵다 하면 뭐가 된다? 순환론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우리가 19번까지 간단하게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자, 다시 제가 처음 이야기했던 걸 생각해 보게 되면 올해 쳤던 이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분명히 아니지만 이런 문제가 뭔가 응용이 되어서 수능에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확하게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시고 자, 이후에 개강될 문제풀이 강의에서는 이 문제가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고 제가 충분히 더 시험에 나올 수 있게끔 변형해서 한 번 더 연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친다고 고생하셨고 남은 기간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